사주이키. 안녕하세요. 사주이키의 송성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합과 방합도 변역, 불역, 간이라는 삼역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는 기하학적인 묘사가 있습니다. 대충 둥글다는 거죠. 그런데 둥근 도형은 동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뿔도 있을 수 있고 원기둥도 있을 수 있고 구도 있을 수 있고 쌍국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선도 있고 초나선도 있고 토러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실제로 역학의 구조를 묘사하는데 쓰입니다. 오늘 살펴볼 구조는 이 토러스인데요. 토러스는 뉴에이지나 신비학 쪽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접근할 건 아니고요. 순수하게 기하학적으로 접근해 볼 거예요. 자, 컵의 바깥쪽 면과 안쪽 면이 음양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토러스 같은 튜브도 이 바깥쪽 면과 이 속에 있는 안쪽 면이 음양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러스는 안팎을 뒤집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 빨간 선이 세로선인데 안팎을 뒤집게 되면 빨간 선이 가로선이 됩니다. 물론 다시 뒤집으면 세로선이 되고요. 참고로 토러스 뒤집기는 현실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게 저작권에 걸릴까봐 제 영상에서는 틀어드리지 못하고 블로그에 링크로 따로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토러스의 가로선과 세로선은 음양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안팎을 뒤집으면 음양이 반전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삼합과 방합도 이 토러스처럼 안팎을 뒤집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는 이게 4차원의 뒤집힘이라서 제가 현실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일상적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마네킹은 저희 사무실 앞에 버려져 있길래 제가 잠시 주워왔고요. 오늘 준비물은 글씨가 쓰여져 있는 흰 티셔츠입니다. 있으시면 갈아입고 오시고요. 네, 마네킹에 옷을 한번 입혀봤고요. 원래 모든 티셔츠가 이 왼쪽 옆구리 안쪽에 하얀색 택이 붙어있죠. 집에서 빨래를 하시는 어머님들은 잘 아실 텐데 혹시 아들내미 딸내미가 이렇게 옷을 뒤집어서 벗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화면에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앞쪽 목 부분이고요. 그래서 프린팅된 글자도 지금 앞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글자가 좌우 반전이 돼 있죠. 그리고 이 상태로 다시 마네킹한테 옷을 입혀보면요. 왼쪽 옆구리 안쪽에 붙어있던 택이 오른쪽 옆구리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팎의 뒤집힘과 좌우 반전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삼합 방합으로 넘어가 봅시다. 삼합은 정삼각형 모양이고요.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해묘미 삼합, 인호술 삼합, 사유축 삼합, 신자진 삼합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다 합치면은 이런 그림이 됩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방합도 순서대로 연결을 해보면은 둔각 삼각형이 나오고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인호술과 사오미만 일단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삼합의 원리는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장간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은 삼합의 원리는 납득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방합의 원리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방합에 대해서 주로 나오는 의문들이 뭐냐면은 단순히 모여있다고 이게 어떻게 삼합처럼 특별한 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 단순히 모여있기만 하면 되는 거라면은 묘진사도 방합이라는 작용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진사오에도 삼합이라는 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이 가장 많은데요. 보통 아마 다른 명리학 강의를 보시면은 이거는 방위가 이렇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방위끼리 모인 거기 때문에 작용이 있다 라는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그렇게 말해도 납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친구들 사주도 가끔 봐주는데 그 중에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게임에는 같은 카드 3장을 모으면은 한 장의 황금 카드로 합치면서 능력치가 2배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주를 풀면서 삼합이나 방합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뭐 하스의 황금 카드 같은 거냐 하면서 좀 비웃는 식으로, 좀 안 믿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는 사주를 전혀 모르는 일반인이에요. 아무튼 일반인들은 명리학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푸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삼합과 방합이 음양관계라서
서로 상호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일반적인 12지지를 그려놨고요. 방합 순행이라고 써놨는데 지금 방합이 순행으로 나오죠. 인묘진이 방합이고 사오미가 방합이고 신유술이 방합이고 해자축이 방합이잖아요. 이제 이 12지지의 안팎을 뒤집어 볼 건데요. 실제로 위치가 바뀌게 되는 각각의 지지는 인과 미가 바뀌고요. 축과 신이 바뀌고요. 진과 해가 바뀌고 사와 술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바꿔볼게요. 바꾸면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여기 삼합역행이라고 써놨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 신자진이 삼합이고 사유축이 삼합이고 이노술이 삼합이고 해묘미가 삼합이죠. 원래 기본적인 12지지는 인묘진 방합, 사오미 방합, 신유술 방합, 해자축 방합 이렇게 추나추동이 나오게 되는데 12지지를 뒤집고 나면은 추나추동의 반대 순서, 그러니까 동추하춘이 나오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시 뒤집어 주면은 또 똑같이 바꾸는 거예요. 인미가 바뀌고 신축이 바뀌고 사술이 바뀌고 진해가 바뀌고, 그러면은 다시 시계 방향으로 방합 순행이 나오게 됩니다. 맨 처음 상태로 돌아오게 된 거죠. 이제 동영상으로 한 번 더 보고 가실게요. 12지지를 뒤집으면 삼합과 방합의 구조가 상호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왔죠? 잠깐 정리를 하자면 지난 시간에서 12지지를 큐브처럼 회전시켜도 이 각각의 지지의 위치는 변화돼 이 전체의 모양과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삼합과 방합을 뒤집어도 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 빨간색, 파란색 색깔만 바뀌었지 이 구조는 똑같잖아요. 여기서는 큰 삼각형이 삼합이고 작은 삼각형이 방합인데 12지지를 뒤집고 나니까 여기서는 큰 삼각형 역행이 방합이고 작은 삼각형 역행이 삼합이죠. 이렇게 삼역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삼합과 방합이 음양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깊게 살펴봅시다. 삼합은 정삼각형이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4칸 올라가고 4칸 내려가고 4칸 평행해서 제자리로 돌아오죠. 이때 12지지를 다시 뒤집어 주면은 둔갑 삼각형이 되면서 한 칸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평행해서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역행하는 삼각형이 됩니다. 자, 이쯤에서 삼합과 방합의 해석 키워드를 살펴볼 건데요. 삼합은 보통 사회합이라고 하고 방합은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외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외운다고 해서 사주 해석이 잘 되십니까? 물론 사주를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신나 있을 시기에는 지금 이게 해석이 잘 된다고 혼자 착각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사회합이나 가족합이라는 말이 고수들이 할 만한 통변은 아닌 것 같죠? 일반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게 고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괜찮게 가르치는 곳으로 가시면은 삼합은 발산이고 방합은 수렴이다 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이 됐는지, 왜 그렇게 묘사가 됐는지, 도대체 이 원리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삼합과 방합의 음양을 배속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 이제 삼합 방합 뒤집기를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지금 추가된 화살표들이 보이죠? 인호술 삼합은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바깥으로 발산하는 작용이고요. 이 상태에서 12지지를 뒤집어주면은 사오미 방합이 되면서 역행하는 정삼각형이 되고요. 원래 아까 빨간색으로 발산하던 화살표가 안쪽으로 모이고 있어요. 이 발산과 수렴이 바뀌는 부분을 한 번 더 자세하게 한번 봐주세요. 자, 지금까지 한 건 2차원이었고요. 이제 3차원으로도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우선 검은색 화살표를 하나 인쇄해주세요. 저는 잉크가 아까워서 회색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 화살표를 뒤집었을 때는 당연히 흰색 화살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 꼬리 부분을 양갈래로 잘라서 이렇게 90도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튜브에 붙일 건데 화살표를 붙이실 때는 이렇게 하얀색 꼬리는 하얀색 부분에 닿게, 까만색 꼬리는 까만색 부분에 닿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하얀색이 양이니까 발산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구부려서 잘 뒤집어주면은 검은색 화살표가 안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 크게 보여드리려고 호스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잘 안 돌아가니까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원래 집에 머리끈 하나씩 다 있으시죠? 여기에다가 뒷면에 저는 일단 화이트를 칠해가지고 흰색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매니큐어 같은 거 있으시면 하나 채워서 만드시고요. 지금 삼합이 이렇게 발산하고 있는데 이거를 안쪽으로 뒤집어 주면은 검은색이 보이게 되면서 방합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방합은 음이고 삼합은 양인 거예요. 참고로 튜브를 만다는 거는 이쪽으로 말든 이쪽으로 말든 안쪽과 바깥으로 동시에 말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보라고 만든 그 과학 만화책 같은 데 보시면은 바퀴의 엽설이라는 게 나와요. 버스가 앞으로 갈 때 유일하게 뒤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탱크 바퀴인 무한궤도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세요. 위쪽은 앞으로 가고 아래쪽은 뒤로 가게 되죠. 이 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2차원 도형의 정의를 좀 살펴봅시다. 사각형은 변이 4개인 거죠? 그럼 삼각형은 변이 몇 개예요? 삼각형은 변이 3개죠. 보통 학교에서는 삼각형까지만 배우고 더 작은 각형은 배우지 않는데, 만약에 이각형이 있다면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이각형은 그러면 변이 2개여야겠죠? 지금 삼각형에서 이각형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자세히 보세요. 2개의 변이 완전히 하나로 겹쳐서 변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선이 2개라는 거. 그럼 만약에 일각형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변이 하나여야겠죠? 그래서 이각형에서 일각형으로 변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데, 사실 일각형은 변이 길이를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 점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개념이 아니고 원래 있는 거예요. 이각형은 이렇게 귤 조각 모양이고, 일각형은 뭐 굳이 표현하자면은 물방울 모양처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천간합과 삼합을 비교해 볼 건데, 천간합은 원래는 직선처럼 보이는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사실 갑합기라는 작용과 기합갑이라는 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2개의 작용이 하나의 선으로 겹쳐 있는 거라서 이게 그냥 직선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각형이라는 거고요. 천간합은 이각형이고, 삼합은 뭐 보다시피 사실 선이 겹쳐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대놓고 삼각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의 의미가 뭐냐를 살펴볼 건데요. 이 삼각형은 바로 인간관계의 경계선입니다. 이 삼각형 안쪽에 있는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고, 이 삼각형 바깥쪽에 있는 사람은 나와 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삼합의 정확한 작용은 내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는 작용이고요, 방합의 정확한 작용은 내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작용입니다. 자, 이제 삼합과 방합의 해석 키워드가 왜 사회합이고 왜 가족합인지, 왜 발산이고 왜 수렴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나고 얘네가 다른 사람들이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먼 사람이고, 이 보라색 선은 삼합과 방합 삼각형 그 테두리로서 먼 사람과 가까운 사람을 나누는 경계선이 됩니다. 자, 삼합작용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사주팔자에 원래 삼합이 들어있던지 아니면은 운에서 삼합운이 들어왔던지, 그렇게 되면 나는 먼 사람에게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이 사람은 이제 내 마음속에서는 나랑 가까운 사람이 돼버리죠? 근데 삼합은 먼 사람한테 가는 작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도 이렇게 이동해야겠죠? 이렇게 되고 나면은 저 사람이 더 먼 사람이네 하면서 내가 또 이동하게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나랑 가까운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이 선도 다시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묘사하시겠어요? 혹시 발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적절하지 않을까요? 이제 방합작용을 봅시다. 원국에 방합이 있던지 아니면 운에서 방합운이 들어왔던지, 그렇게 되면은 나는 가까운 사람에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아까 삼합이랑은 상황이 좀 다르죠?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더 가까운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혹은 애초에 아예 이 사람한테 갈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가까운 사람한테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방합은 나랑 가까운 사람한테 가서 머무는 거니까 너는 나랑 가깝네? 너는 나랑 가깝네?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사람한테만 머물러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묘사를 하시려면은 수렴이라고 묘사하는 게 굉장히 적절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랑 머물다 보면은 이 인간관계선도 점점 당겨져 올 거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먼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삼합과 방합을
발산과 수렴이라고 묘사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12지지에서 정삼각형으로 드러나 있는 게 삼합이니까 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방합은 지금 이렇게 둔각삼각형으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12지지를 뒤집어서 삼합이 역행으로 쭉 나오도록 만들어 줘야만 정삼각형으로 방합이 드러나니까, 애초에 감춰져 있었던 거니까 방합은 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럼 사회합, 가족합이라는 해석은 왜 나왔느냐? 중세시대에서는 핵가족 사회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먼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이고, 혹은 마을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요. 가까운 사람은 대체로 가족이니까 그런 키워드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흥분의 가족의 11남매 이러면 얘네가 서로 그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뭐 학교도 안 갔을 거고. 근데 이런 사회합이나 가족합이라는 게 현대에서도 잘 들어맞을까요? 혹은 중세시대 사람이라고 100% 완벽하게 다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콩쥐 팥쥐에서 콩쥐는 가족들이 가까운 사이예요? 그렇지 않죠? 콩쥐한테 가족은 먼 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시대에도 예외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키워드를 암기하는 방식으로는 1000년 전에도 아마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초를 다지고 응용할 줄 아는 그 순간부터 중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현대에서도 가출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 청소년들이랑 이렇게 막 몰려다니면서 1년을 버텼어요. 그럼 이 친구한테는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같이 방황하는 그 가출 팸이 가까운 사람이고, 실제 가족이 훨씬 더 먼 사람이죠. 애초에 부모님이 싫어서 가출한 거잖아요. 만약에 어떤 손님이 오셔서 우리 애가 나쁜 애들한테 물들어서 가출을 했습니다. 언제쯤 정신 차리고 돌아올까요? 라고 했는데 어떤 야매술사가 내년에 방화분이 들어오네요. 방화분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자제분은 내년에 반드시 가족분들의 품으로 돌아올 거예요. 라고 하면은 손님은 안심하겠지만 그게 맞겠습니까? 실제 가족이 가까운 사람이 아닌데. 뭐 다른 예시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노가다판에서 일하는 그 공사판 아저씨들이 실제 가족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 실제로 오셨을 때, 혹은 방금 전에 가출 청소년 예시처럼 사주를 대리로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어떤 경우가 됐던지 실제 이 사주팔자의 주인의 마음을 살피고 나서 삼합이나 방합 등의 작용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임상하는 대상의 내면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사주만 푸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방화분의 오히려 가족들하고 멀어지더라,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사주는 전혀 맞지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기도 하시는데요. 사주 해석의 기준은 그 사람의 마음이 기준입니다. 설령 똑같은 사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가족이랑 더 가깝고 어떤 사람은 직장 동료랑 더 가까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부모님을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은 와이프나 남편을 지칭하는 건지, 이게 사실 가족이라는 게 되게 모호한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방합에서 말하는 가족합이라는 거는 육친론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육친론에 나오는 가족이랑 방합에 나오는 가족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방합은 내가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한테 가는 거고, 육친론은 실제 혈육을 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방화분이 왔다고 해서 집 나간 사람이 집으로 돌아올 거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없고, 삼화분이 들어왔다고 해서 집에 얌전히 있던 가정주부가 바깥으로 갑자기 나가게 된다 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남편이 제일 먼 사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고려하지 않고 사주만 놓고 풀어서야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거고요. 사주 팔자 자체에는 음양의 기준이 되는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주만 해석한다거나 사주가 같은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해석을 적용한다거나 그런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만 넣고 푸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경복궁이고 여기가 저희 사무실이고 여기가 남산타워인데요. 남산도 경복궁 입장에서는 남산이지 사실 저희 사무실 입장에서 보면은 북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 입장에서는 저건 사실 북산타워인 거죠. 만약에 길을 잃은 사람이 저 혹시 남산타워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아, 그야 남산은 남쪽에 있죠 라고 하면은 이 북쪽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남쪽으로 가세요 라는 말이 어떤 공식처럼 쓸 수 있는, 항상 적용되는 말이지만 남쪽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쪽으로 가면은 남산타워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건 사실 공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남쪽으로 가세요 라는 게 많은 분들이 외우는 사주 해석의 키워드입니다. 음양이라는 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음과 양을 가르는 기준 없이는 키워드처럼 절대적인 공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은 명리학에 거의 없습니다. 여기가 기준이니까 여기가 지금 남산타워가 된 거고, 이 기준이 쭉 내려오면은 여기 이제 북산타워가 되듯이 사주를 독학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대성을 이해하지 못하시니까 자기 나름대로 습득해서 세워본 사주 이론과 맞지 않는 현상을 목격했을 때 굉장한 혼란을 느끼면서 사주 없네, 이현령 비현령이네 하면서 떠나가시는데, 제대로 된 명리학을 알리고 싶고 가르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두루뭉술한 해석으로 두루뭉술한 인생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보여드렸다시피 명리학의 해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그렇게까지 추상적이지 않아요. 제가 물상론이나 자의론에서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을목이 곡선적인 에너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혹시 곡선적으로 움직인 적이 있습니까? 뱀이에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접근하시면은 사주를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무엇보다 실제 작용도 아닙니다. 명리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운세를 겪어 나가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실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묘사해서 손님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이런 이론들은 사실 그저 거들기만 할 뿐인 그냥 장식 같은 존재고, 사주를 푼다는 거는 내가 60간지의 운을 다 겪어보면서 이 운에는 이런 작용이 있었는데 당신 사주를 보니까 당신 사주에서도 똑같은 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사주를 푼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 마음에는 있겠어요. 스스로 경험하는 것 이외에 간지의 작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유명한 선생님의 말을 달달 외운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삼합과 방합의 작용을 배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발산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발산 중이구나 이런 걸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분명히 하루에 12시진 12지지가 다 있어서 삼합운은 매일매일 찾아오는데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발산이나 수렴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관찰했을 때 실제로 나타나는 인간관계 변화에 대한 해설이지 어떤 몸의 에너지체 같은 게 있어서 그게 발산하거나 수렴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도 발산하거나 수렴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음에 실제로 있는 건 뭐예요? 친한 사람이다. 낯선 사람이다. 다가갈까 말까. 이런 게 마음의 작용이죠. 여러분들 앞으로는 만국 공통, 만인 공통의 마음 작용을 사주 해석에 사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짧게 Q&A를 하나 하자면은, 가끔 삼합이 더 세냐 방합이 더 세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오늘 강의에 이미 다 나왔죠. 삼합과 방합이 음양관계라는 걸 이해하셨다면 당연히 작용의 크기도 같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죠. 명리학의 모든 작용은 크기가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처음 보시는 삼엽고조를 하나 더 소개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